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번 주가 계엄 1년이 되는 주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이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이제 노벨 평화상 이야기도 나오고 지난 1년을 좀 반추해 보면 그 무도한 계엄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었는가. 지금 증언 등을 통해서도 나오는 걸 보면 실탄 지급을 했고 막 보급을 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데 헌재에서도 설시했듯이 일단 대한민국 시민들이 막았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을 반추해봤을 때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시민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지 만으로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했다고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국민들께 사과가 뒤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한홍 의원을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6분여 동안 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가 필요한지를 역설했는데 그 내용이 감추거나 빼는 것 없이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직설화법이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격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솔직한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국정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신저 거부 현상을 벗어나야 우리의 오늘 이 메시지가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왜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느냐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윤한홍 의원의 말을 한마디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분탕질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계엄 사과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전 지금 짚어주신 인물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장동혁 대표. 12월 3일이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이었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두문불출하면서 SNS 글을 올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4번 타자다. 그리고 이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같은 메시지도 계엄과 관련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상당히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회 폭거에 대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취지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당하고 당연히 할 만한 계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때는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하고 메시지로 대체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윤한홍 의원의 직격을 들을 때도 뭐 이제 별 어떤 반응 없이 앉아만 계셨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윤한홍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진 여러 이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해 보여서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예, 계엄 1주년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가 초읽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주의 진 인물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입니다. 왜 진인물인고 하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는 지금 전국 법원장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하는 강한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추미애 의원이 이번 달 1일에 대표 발의한 아주 기가 막힌 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돼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법인고 하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만약에 실제로 제정이 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헌재에 가서 다툴 수가 있는데 법원이 그 제청 신청을 받아줘서 헌재에 제청을 하더라도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위헌인 법을 만들면서 그거 위헌이라고 다퉈봤자 소용없다. 이런 법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판사 출신의 육선 의원의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의 올바른 입법자의 자세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1년 맞아서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국민 노벨 평화상감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해서 법정 공휴일로 삼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5.18 같은 경우에도 법정 이제 기념일로 돼 있고 국가 기념일로 돼 있고 이제 공휴일로까지 하자는 건데 12월 3일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일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 부분을 사실상 친위 쿠데타로까지 연결지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허술했구나.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시 정상국가로 되찾아가는 그 힘이 시민 역량으로 가능했구나를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서 이건 진짜 역사에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황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아직도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 역사적 의미를 좀 새길 필요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날짜의 성격에도 맞지 않아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공휴일로 하루 쉽니까? 그리고 4.19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혁명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민주혁명이잖아요. 헌법 전문에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4.19 안 쉽니다. 5.18은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역시 안 쉽니다. 60 민주항쟁은 지금의 87 체제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기념일로만 지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셋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12월 3일이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가 되물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이걸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자기네 진영의 몫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억을 독점하고 상징을 조작하고 나아가 역사를 입맛에 맞게 편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공휴일 지정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그 정치적 동기가 결코 순수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념일 지정까지는 동의할 수 있나요? 12월 3일이 아니고 한다면 12월 4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3일은 계엄을 선포한 날인데 4일이 해제된 날이죠. 그렇죠. 3일은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걸 기념을 하겠습니까? 12월 4일 법정 기념일까지는 뭐 동의해 볼 수 있다. 거기까지는 고려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데 4일을 기억하는 국민보다는 이 상징적인 게 이제 3일 밤이니까 예, 사실. 3일이고 이제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고 이게 정파의 문제, 역사 왜곡과 편집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 계엄이란 거에 대한 찬반 입장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도 이거 불법 내란이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든 잘 넘기고 이 기강을 세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뭐 정파의 문제, 특정 진영을 위해서 이런 기념일 이 아젠다를 던졌다? 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9, 5.18, 60과 비교한 논리는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그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헌법 전문회까지 있는 그날도 기념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공휴일로 기념일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의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은 정말 쉬는 거잖아요. 근데 12월 3일 쉬는 것까지 왜냐하면 또 법정 공휴일이 여러 이제 경제 이런 거랑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 우선순위가 맞아야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헌법 전문에 있었던 이런 날짜들과의 그 무게감을 좀 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요. 이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정파적이고 진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일 참여가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날 저녁에도 뭐 시민들과 함께 국회 인근에서 같이 걷는 행사에 매우 이례적으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데도 참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밤 당시 실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간에 겁이 나서 숲에 숨어 있기도 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숲에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 연못에도 있었다고 하고 뭐 곳곳에 숨어 계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추고 마치 민주당 쪽 진영만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만 1년 되는 날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휴일 지정 문제를 역시나 정파적이고 진영적인 시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런 표현이 있었긴 했지만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닌 거죠. 그런 확정된 건 아닌 예, 상태죠. 확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계엄은 위법 위헌이다라고 하는 건 탄핵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이거는 뭐 단심제니까 그걸로 확정이 된 건데 이게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가 이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수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편드는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이건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상당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극히 일부. 어떤 근거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보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부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법원을 의심하면서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국민적인 상식과 거리가 멀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다.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굉장히 그 말씀을 아끼신단 네.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네.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거 아직 모르는 거다. 그렇게 이 입장은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에요. 예,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왜 내란이라고 하냐? 지금 그러니까요. 법원의 시간인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선 사실상 내란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아니죠. 사실상 내란인지는 판단을 안 했죠. 그런데 그냥 계엄에 대해서만 위법 위헌이라고 하는 건 명확히 했죠. 그런데 이제 내라는 게 요건상 어쨌든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라는 게 저는 법률적으로 내란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읽었고 네. 다만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문화일보에 실렸는데 63%인가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할만했다라는 거예요. MBC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 그러니까 18분이 표결 해제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 12월 3일로 돌아가면 계엄 해제 표결하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명 의원들한테 물은 건데 참여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의원이 7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부답하거나 답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 할 거다라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에 의하면 상당수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원과 당원들이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내란에는 절대 유죄 판결 안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MBC 여론조사 부분에 MBC 설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정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한 분들이 꽤 있고 그 부분을 고려하면은 이제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건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외연이 대폭 축소되면서 아직도 윤 어게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일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분모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름의 헌법적인 판단이 있지만 말을 아끼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의원도 면전에서 직격을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지금 당내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면전에서까지 이렇게 6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옳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동혁 대표는 이제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당심의 중앙값조차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옳은 길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본인도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고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했었잖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1년 전에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들께 소구력을 널리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거는 조금만 깊이 숙고해 보면은 답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근데 그 내란에 대한 1심 판결 내려질 때까지는 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권영진 의원 인터뷰도 듣고 뭐 여러 지금 쇄신해야 된다. 지금 윤어겐이 웬 말이냐라고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을 장동혁 대표랑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밤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자기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좀 이제 따라달라라는 취지인데 바뀌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와 당원이 서로 제가 봤을 땐 좀 좋지 않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 이제 중도 어떤 개혁 보수 이런 그 당원들한테 소구했던 게 아니라 전당대회 과정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극우몰이를 했던 겁니다. 뭐 반중 정서 그리고 근거하지 않은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겠다는 걸 본인의 어떤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았던 이 코아 아주 이 보면 극우에 가까운 당원들 지금도 사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25명, 1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서는 너네 나가라. 사과한 당신들 나가라. 예. 송원석 원내대표 이거 철회해라. 근데 불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악의 이 순환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이제 끊어내야죠. 선거를 치르려면.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현재 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궤변이지만 자기 부하들한테 이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뭐 자꾸 이상한 그 질문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의회에 난입한 폭도 끌어내라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주장을 막 펴잖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그 윤호개인 세력이나 이건 내란은 아니야 계몽령이야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뭐 거봐 저러니까 저게 진실이니까 내란은 형편없이 무죄가 선고될 거야라고 네네.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 기대감이 분명히 그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도 아마 그 기대를 버리지는 그렇죠. 않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증인 신문에 나와서 직접 그러니까요. 신문을 하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기대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그 기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당원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적어도 1심 판결할 때까지는 나는 이 입장을 바꿀 수 없어. 아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그 운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감지하고 있으면 태도가 바뀌어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반에 왜 장기간에 걸쳐서 재판에 불출석했겠어요. 네. 사실은 본인의 재판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초반부터 계속 출석했을 겁니다. 지금 일부 증인들에 대해서 따져 묻듯이 하면서 본인에게 사법적으로는 하등 유리할 것이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재판용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외의 이른바 일부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재판이 전면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렇게 시차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 중계의 역작용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에게 계속 땔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죠?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운명이 재판 결과 자체로 달라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장외에 자신의 지지 세력이 남아 있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짧게만 좀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계엄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계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중간에 선장이 됐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선장이 된 사람은 그 배를 어떻게든 육지까지 빨리 도달하게 하는 것이 임무이지, 본인이 바다 구경을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바다를 여러 바퀴 돌게 할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밤이 지나도 배가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면요, 그 배의 선원들이나 승객들 모두 저마다 휴대전화 꺼내서 GPS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동혁 대표 지금이라도 올바른 입장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1시 32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식. 네, 고속도로 오늘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돌발 구간들이 있어서 먼저 살펴드릴게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함안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고요. 3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는 남고창 부근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양방향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담양 쪽으로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3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이고요.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죽전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천안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는 구간 차량들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동작대교, 그리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일산 쪽의 강변문호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전반부에서 이제 송 변호사님이 이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윤한홍 의원이 했던 말이 참 이제 충격파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여기서 이제 똥 묻은 개는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게 윤한홍 의원은 진짜 친윤도 아니고 찐윤이었어요. 원조 친윤. 완전 원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3인방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근데 약간 싹 본인을 이제 가리고 이제 본인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호가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당을 생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본인이 정치적 중진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던진 말 아닙니까? 예. 거의 작정하고 준비를 그렇죠, 해왔던 그렇죠. 메시지여서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에 어떤 또 파장을 일으킬지 그 향후 상황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아서 2주에 한마디로 네. 꼽아봤습니다. 저희 당 얘기니까 짧게만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윤한홍 의원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소위 원조 친윤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른바 윤핵관들 중에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과 멀어진 분입니다. 2022년 그 경남도지사 공천 문제로 일찌감치 멀어졌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예. 저는 그것은 그 자체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예, 금주의 핫한 한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총리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거나 기타 국제적인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잘 보면은 이 파란색 일본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 총리들은 1997년 이래로 그 일본 납북자 가족회가 만든 이 파란색 일본 배지를 총리 취임하는 날 본인 돈 주고 삽니다. 네. 그 일본인 납북자들과 가족을 이어주는 파란 하늘을 상징하는 배지거든요.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북한에 2번 갔다 왔고 심지어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에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납북자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체드워 캐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NK 뉴스 북한 전문 기자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국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체드워 캐럴 기자가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니 매우 놀랍다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제가 참 낯이 화끈거렸고요. 이 기자가 질문할 때 북한에 지금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 중 4분에 대해서는 실명도 언급하고 시점도 다 영어로 구체적으로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북녘땅에 붙잡혀 있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고현철님, 김원호님, 함진우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을 잊더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몰랐고 확인해 보니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 빨리 그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장이 바뀐 걸로 봐서는 명백히 잘못된 거 맞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최근에 이분들이 그 억류가 된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다고 오래됐죠. 하더라고요. 이제 선교 활동으로 아마 이제 북한에 들어가신 분들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게 북한과의 어느 정도의 이 대화 루트가 좀 남아 있어야 그 부분도 좀 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게 사실 전 정부에는 완전히 막혔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레드라인이든 한라인이니 뭐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중단이 된 상태라서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낸 부분도 있어서 예. 정부가 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좀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전반부에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란전담 접안부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본회의 통과를 민주당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법사위에서 이게 뭐 당론으로 추진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좀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집중 심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법원장도 나와서 그건 필요하다.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수계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가 있고 거기에 부하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 틀을 갖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이제 집중 심리하는 건 맞다. 다만 이걸 추천하는 부분, 이 판사 회의에서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추천하고 이제 헌재 측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가장 이 사법부에서는 좀 갈등을 위헌 일으키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제 민주당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소지를 안고 정말 딱 발족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대응 방향은 당연하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이 안 받아들여 주면은 본인들이 헌법 소원하면은 이제 재판은 멈추지는 않지만 만약에 재판부가 그것을 한번 헌재 판단해보자고 하면은 그거는 재판이 멈추죠. 재판이 멈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또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미애. 그 법률까지 통과는 좀 요원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그 논의까지 같이 모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법사위를 통과하고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바로 직행하기 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있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뭐 당에 이제 건넸다는 보도도 있어서 조금 논의는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명확하게 위헌입니다. 어제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헌법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은 공감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꾸 법원이나 조일대 대법원장이 무슨 비상계엄을 편드는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는데 나온 입장도 실제로 이렇지가 않아요. 반헌법적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은 공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헌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률가라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어떻게 정해질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그 무작위성에 있는 거예요. 즉 누가 담당할지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죠. 게다가 그 판사를 추천하는데 아니 어떻게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 3분의 1을 지명을 하고 거기에 또 헌법재판소가 들어와서 지명을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거예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 조국 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거 위헌 소지가 크니 이런 건 좀 그러더라고요. 고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 네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이건 국민의힘이 너무 반길 윤 어게인 세력이 반길 일이다. 재판 중단되면 윤석열 바로 이제 그 죽기 전에 석방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 뭐 예.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뭐 저는 뭐 다 떠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 손 쳐도 어차피 대법원 판결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행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는 거잖아요. 네. 1심, 2심에만 재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이렇게 위헌 논란도 많고 한데 민주당이 이 법을 굳이 통과시켜 갖고서 내란재단 재판부로 하여금 그 재판을 1심, 2심을 빨리 하도록 해서 얻게 되는 실익이 과연 뭔지 여러 가지 위헌 부담만 더 크고 논란만 훨씬 크지 민주당이 얻을 이익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면서 불법성 인식이 없다. 이게 과연 이제 맞는 판단인가?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는 의혹은 사법부가 개엄 당일에 긴급회의를 합니다. 심야 긴급회의. 그때 그 회의 내용이 지금도 기사로 남아 있어요. 아마 보도자료가 있었는지 취재에 응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법부가 개헌군의 이 관할 아래 들어가니까 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불법성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박성지 전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계엄을 국민들은 총을 들고 군인들이 다 갔을 때 불법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본인 몰랐다고 하면서 빠져나가고 그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에서도 똑같이 법리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이걸 너무 조각조각 봐서 그렇다. 이 사건 자체는 내란이란 건 큰 틀에서 정말 이 우두머리로부터 부하 수행까지 계속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구조인데 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편린들만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다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거고 이제 저는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법과 그 행정이 다 온전히 사법부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 업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판사를 임명하고 이런 임명의 문제. 근데 이것도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입법례를 보면 대법관 이렇게 선출할 때 완전 외부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에서 이제 도출이 된 거고 다만 이제 현실론적으로 돌아왔을 때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대안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고 네. 이게 팽배하면 어떻게 이게 갈 수 있을지 변수 통제가 안 될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건 대법원 예규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에 내부적으로 정하는 지침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법원에서도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제 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대안도 열어놓고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법부가 그 계엄의 밤에 마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미 단호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다음 날 아침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그렇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날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일성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법원의 사건으로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재판에 대한 결론을 예단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짚어드리고 우리가 1월 19일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겪은 후에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사법의 신뢰를 가급적이면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논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은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했다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가면서 사법을 파괴하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다음에 사법행정은 그 유엔 총회에서 1985년에 있었던 사법권 독립에 관한 결의라든가 또 국제판사회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내부의 문제고 그다음에 법관 인사도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어떻게 인사에 관한 부분을 국회가 빼와서 별도로 개입할 수 있는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 중에서요. 야 그래도 평화로운 세상에 계엄을 한 사람들인데 전담재판부든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르고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를 유죄를 주고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판사를 골라서 별도의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를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권력이 판사를 고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둘 다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헌법이 엄격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요. 만약에 먼 훗날 가정입니다만 자유통일당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 돼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심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제청할 수 없게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을 재심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 판사로 들어가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혹시 국민의힘에 뭐 윤어게인을 마음속으로 깊이 그 숭상하는 사람이 당에 남아있다가 먼 훗날 다수당이 됐을 때 당대표가 돼서 이런 것 한다. 민주당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을 바꾼다. 법원 행정처를 뭐 두느냐 마느냐, 뭐 법관 인사를 외부에서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진짜 사법제도 개혁적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제들이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주제다라고 예, 예. 보여지는데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을 뭉뚱그려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이 얻을 실익도 없다. 뭐 정말 입맛에 맞는 재판부로 2심까지 했어도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대법원에게 맡겨져 맞습니다. 있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추천의 문제를 저는 이제 논의가 되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 이 사건의 특성상 집중 심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건 맞습니다. 오히려 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대법원 스스로가 이런 사건을 좀 통합해서 집중 심리할 수 그건 있도록 하는 맞습니다. 예. 재판부를 구성해주면 참 제일 아름답고 좋은 모습일 텐데 그런 건 좀 안 되는 건 아쉽고요. 그건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조간에 보도됐던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것을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나올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예, 해버리면 실제로. 예.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한 가지 또 짚어야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됐어요. 그죠? 예측은 못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었고 예. 저도 이제 투표에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일단 1일 1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의 본인의 아주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당대표가 되고서는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발족해서 계속 논의를 가져왔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중앙위원회의 이 그 투표 인원의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 재적의원의 과반이어야 과반이니까 되는데. 한 2명 차, 한 3명 차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의가 계속 조금만 더 무르익었으면 이제 찬성이 됐을 텐데 당대표가 또 그 직후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1인 1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분간 재부인은 어려울 것 어렵다. 같다. 그리고 이제 4인 이상의 내부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는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 인사도 물론 오면 좋겠지만 진짜 떨어지거든요. 그 답변율이나 이게 투표하는 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으로 하자는 것도 어쨌든 아주 미묘한 차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대안을 내 가지고 다시 의결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리더십에는 좀 타격이 생긴 거죠.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갖게는 됐죠. 이게 정청래 대표의 굉장히 시그니처 같은 그러니까요. 거였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 민주당에서는 그 문제의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제동이 걸렸다고 다시 추진 못할
아젠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이죠. 의원 내각제 국가 같으면은 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총리를 재직하고 있는 여당 총재가 사임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고요. 왜 이렇게 됐나 짚어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아주 전형적인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노선, 철학, 어떤 정책을 놓고 이견이 빚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당을 지금 시점에 당대표의 당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당으로 남겨놔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진 끝에 반대가 적극적으로 표출된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자면 정청래 대표는 다음 당대표에 연임 도전할 것으로 많이 관측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음 당대표에 나올 거면서 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선수로 뛸 사람이 직접 라인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정치의 기본 상식을 거스른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한 반발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반대의 힘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계기를 이 중앙위원회 당헌 개정을 부의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상이 클 것이고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이게 596명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대의원도 국회의원이 좀 위촉하고 하니까 예.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좀 많이 반영된 중앙위원회, 구조가 예. 대의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좀 약화시키자는 게 20배를 주던 것을 1표를 깎자는 맞습니다. 거였었는데 예. 중앙위원회도 여전히 현역 의원들의 어떤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아주 구조인가요? 없지는 않은 구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으로 둬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재명의 당과 정청래 당이 동일하고요. 동일하다? 지금 왜냐하면 이 문재인 송 씨는 사실 변호사는 그걸 구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막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친명대 뭐 친청 뭐 이런 프레임으로도 뭐 접근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낸 의원들도 나를 친명으로 하지 말고 나 당직자 출신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서 문제 제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논의를 다 이어봐도 1인 1투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면 등가성을 어느 정도나 보정할 것이냐 요 정도의 논의 차였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한 단계만 더 진척되면 저는 그때는 가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 진짜 2표 차 뭐 이런 식으로만 이 부결이 된 거여가지고요. 이게 갈등이 진짜 노정되고 정청래 대표가 정말 불신임으로까지 확대되기에는 굉장히 찬성 비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투표율도 높았고. 이게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제적 과반수가 가결 요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가 버리면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표시하는 게 됩니다. 투표를 안 하면 그렇죠. 국회 개헌선도 제적 의원의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을 때는 개헌에 반대할 때 개헌안 국회에서 투표할 때 그냥 다 같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 반대를 극복하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반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름까지 다 남거든요. 안 온 사람들은. 그런데도 안 왔어요. 근데 투표는 60% 이상이라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는 참여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표 참여율이 그냥 그 적극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그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주로 간 거냐? 송 변호사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투표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아예 부결시키고 싶어서 안 간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대하려고 아예 그러니까. 참여조차 안 한 거다. 좀 뭐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투표율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두 당 대표 모두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낸 주였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혁이 부른 멸종위기 사랑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